족같은 세상. 여시나 먹어라. 뿅! 어서오세요. 오늘은 김주동 씨의 제의 추적. 제의 추적이에요. 제. 운전 중이라 리액션을 바로 못 드려서 미안까지나요? 네, 미리 잘 듣겠다고 감사 인사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섬세하기도 하시지. 김주동 씨의 제의 추적. 진호는 여동생이 추락한 아파트 화단을 가만히 보고 있었다. 동생은 보름 전 자기 방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쓰러진 동생의 모습이 상상되어 괴로웠다. 동생은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을까? 방에서는 죽고 싶다는 글이 적힌 동생의 일기가 발견됐다. 그걸 근거로 경찰에선 우울증이라고 했다. 우울증. 이 말로 모든 건 간단히 해명됐다. 그 이유만은 아닐 거라고 진호가 주장했지만 경찰은 사무적으로 말했다. 유가족은 을의 가족의 자살을 부인하는 법이라고. 경찰은 그렇게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 장례식장으로 여동생의 대학 동기 몇 명이 조문을 왔지만 누구한테서도 동생과 관련한 특별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다. 동생은 한 줌의 죄가 되어 인근 납골당에 안치됐다. 동생이 죄가 됐기 때문에 죄를 추적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 거라군요. 액자에 담긴 사진 속 동생은 잔잔히 미소 짓고 있었다. 추모관을 나오던 늙은 어머니는 계단에 주저앉고 말았다. 진호는 쪼그리고 앉아 어머니를 위로했다. 좋은 곳으로 갔을 거라고. 좋은 곳으로 갔을 거라는 말이 이렇게도 태연히 나오다니. 진호는 이런 거짓말밖엔 할 수 없는 자신에게 화가 치밀었다. 동생의 자살을 어떻게든 타살로 몰고 가려는 심리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다.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그런 눈치를 준다는데 얼마나 동생한테 무심했으면. 외지에 직장에 있어 고향 대구에 자주 오지 못했고 때문에 동생을 잘 챙기지 못했다는 것도 모두 핑계에 지나지 않음을 알고 있다. 이 자책감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동생의 자살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는 것도, 그래서 누군가의 탓으로 돌려야만 한다는 것도. 그럼에도 진호는 동생이 죽은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동생의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 동생을 보낼 수 없었다. 누가 됐든 동생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인간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을 거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진호는 이런저런 생각 끝에 직접 알아보기로 작정했다. 그는 동생의 소지품을 모조리 조사하기 시작했다. 동생이 죽기 직전까지 주고받았던 문자와 전화번호도 살폈다. 여러 번 찍혀있는 번호가 눈에 걸려 그리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가고 한참 만에야 누군가 받았다. 저쪽에서는 대답이 없었다. 여보세요? 라고 연신 불러댔지만 응답이 없던 상대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다시 그쪽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허사였다. 잠시 뒤 문자를 확인하던 진호는 여동생의 친구가 보낸 듯한 문자 한 통을 확인하곤 그쪽으로 전화를 걸었다. 축 가라앉은 여자의 목소리다. 은진의 오빠라는 말에 여자의 톤이 잠깐 올라가는 것 같았다. 여자는 역시 은진의 죽음에 대해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간신히 설득한 끝에 여자가 입을 열었다. 그게 은진이가 사체가 좀 있었어요. 사체? 처음 듣는 얘기다. 어디에 필요해서요?
그건 저도 어쨌든 제가 아는 건 그게 전부예요. 진호는 전화를 끊으며 아까 전 전화를 떠올렸다. 친구의 말이 사실이라면 전화를 받지 않은 자는 사채업자겠죠? 진호는 이번엔 자기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잠시 뒤에 억양이 센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진호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보았다. 그러자 상대는 순간 말이 없었다. 돈이 필요하다는 진호의 거듭된 간청에 상대가 긴장을 푸는 것 같았다. 자기네도 자기가 그거를 압박을 많이 해가지고 누군가 자살했다는 걸 알고 있기는 하나 봐요. 어디를 통해 전화했느냐고 물어왔다. 진호는 그냥 전화를 끊었다. 둘러댈 말도 없었을 뿐더러 생각을 확인하러 전화를 한 거기에 끊어버린 것이다. 진호는 혼란스러웠다. 동생의 휴대전화에 찍힌 번호는 사채업자의 전화번호다. 동생의 친구가 헛소리를 짓거린 게 아닌 것이다. 무슨 이유로 동생이 사채를 썼는지 도통 감이 오지 않았다. 진호는 좀 전에 통화한 동생의 친구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그녀는 서둘러 끊으려 했다. 만날 수 있습니까? 잠깐이면 되는데 제발요. 망설이는지 여자가 전화를 끊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뚝 끊겨버렸다. 여자의 폰을 타고 나오던 디스코 음악, 그 음악과 뒤섞여 들려온 요란법석한 인간들의 노랫소리가 진호의 귓가에 맴돌았다. 10여 분 뒤에 휴대전화로 문자가 한 통 왔다. 문자는 동생의 친구에게서 온 것으로 거기엔 약속 장소가 찍혀 있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떠냐면요. 주인공이 지금 진호고요. 진호의 여동생이 죽었는데요. 자기 방에서 자살을 했어요. 근데 경찰은 이 사람이 우울증이었기 때문에 자살한 거다라고 했지만 진호가 생각하기에 자살이 아닐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여동생의 핸드폰을 보고 이것저것 추적을 하기로 결심을 했죠. 그래서 드디어 여동생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여자와 만난 곳은 향촌동에 위치한 모 호프집 앞이었다. 진호와 여자는 호프집 계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여자는 계단 손잡이에 몸을 기댄 채 조곤조곤 말했다. 입가를 움직일 때마다 여자의 보조개가 깊게 패였다. 여자의 오뚝 선 콧날은 수술이라도 받은 듯 어색하게 보였다. 전화상으론 느낄 수 없었는데 목소리 역시 어딘지 남자 같은 느낌이었다. 트랜스젠더인가? 여자는 은진이 사채를 끌어쓴 이유에 대해서는 모른다고만 밝혔다. 사채업자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결국에는 그 사채업자라는 놈을 만나봐야 했다. 진호가 그를 만날 수 있냐고 물으니 여자가 곤란한 얼굴로 인상을 찌푸렸다. 어쩌시려고요? 한번 만나보게요. 여자가 한숨을 후 길게 쉬고는 물었다. 꼭 알아야겠어요? 뭐가요? 동생 죽은 거.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여자는 돌이 없다는 듯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여자가 호프집 앞이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지금 은진이 친구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뭔가 사채업자 쪽이랑 알고 있는 사이인 것 같죠? 그럼 여기 좀 있으세요. 곧 올 거니까. 그러더니 여자는 쌩하니 호프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시간은 흘러 20여 분 뒤, 삐쩍 마른 사내 하나가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청바지에 붉은 긴팔 티셔츠를 걸치고 있었다. 머리는 짧은 스포츠형이었고 각이 진턱은 질근질근 껌을 씹어대고 있었다. 주머니에 쑤신 손을 빼며 중키의 사내가 진호를 쳐다봤다. 진호가 계단에서 내려섰다. 진호와 사내는 24시 편의점 앞 파라솔 밑에 자리를 잡았다.
사내는 길가 은행나무 쪽으로 껌을 휙 뱉고는 담배를 한 개 미 피웠다. 거리낄 게 전혀 없다는 얼굴로 그는 담배만 뻑뻑 빨아댔다. 그러더니 애초 돈을 빌린 쪽이 잘못이라고 내뱉었다. 진호가 물었다. 돈이 왜 필요했는지는 압니까? 그거야 내 알 바 아니지만. 진호의 눈치를 살피던 사내가 불쑥 물었다. 정말 꼭 알아야겠어? 진호가 아무 대꾸가 없자 사내가 덧붙였다. 동생 죽은 걸 꼭 쑤시고 다녀야만 속이 시원하겠냐고. 동생의 친구가 물었던 걸 또 묻는다. 진호는 속이 뒤집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다. 아, 진정하시고. 사내가 말을 흐렸다. 맘이 좀 아플 텐데. 진호가 사내를 노려봤다. 사내가 그제야 크게 인심이라도 쓴다는 듯 말했다. 진짜 못 말릴 사람이네. 이러긴 싫지만 까짓 거 얘기해주지. 진호가 번뜩 정신이 들었다. 사내가 조심스레 말했다. 그게 약이라고 들어봤소? 약? 감기에도 잘 듣고 피로 회복에도 그만인 거 있잖아. 그게 뭔데요? 이 사람아, 마약이지 그게 뭐긴 뭐야. 설마? 진호가 멍한 얼굴로 사내를 봤다. 지금 이 사내는 뭐냐면 사채업자인데요. 사실 사채업자인지 뭔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고 하여튼 사채업자라고 추측 중이에요. 근데 진호는 지금 이 남자를 왜 만났냐면 자기 여동생이 자살했는데 그 원인을 쫓아다니는 중이에요. 근데 어떤 사채업자랑 관계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 사람을 만난 거죠. 믿기 어려운가 보네. 진호의 가슴이 방망이질 쳤다. 사내가 지나가듯 말했다. 잘못 걸린 거지. 뭐가요? 의도적으로 접근한 놈이 있었거든. 진호는 뭐가 뭔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사내가 답답하다는 얼굴로 담뱃재를 허공에다 탁탁 털어댔다. 술에다 몰래 약을 태운다. 여관 같은 데 끌고 간다. 뻔하잖아 이야기. 재미도 좀 보고 사진도 몇 방 찍어주고. 완전히 걸려든 거지.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사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진호가 상대방의 멱살을 쥐어 틀었다. 알려달라고 해놓고 멱살을 잡고 있네요. 이거 왜 이래? 내가 그랬나? 사내가 진호의 손을 획 뿌리쳤다. 진호가 주먹을 쥐며 부르르 몸을 떨었다. 알려줄까? 그 새끼. 누구야 그 새끼가? 당장이라도 죽일 기세인데 이거. 사내가 눈웃음을 쳤다. 진호는 눈앞이 캄캄했다. 사내가 입을 열었다. 좋아. 그런 놈은 뭐 당연히 죗값을 받아야 되겠지. 사내는 쪽지에 무언가 휘갈겼다. 받아든 쪽지에는 어느 여관의 이름과 방 번호가 적혀 있었다. 또 갑자기 환해졌어요 화면이. 위험한 놈이니까 맨손으로는 안 가는 게 좋을 거요. 사내가 진호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진호는 그 길로 놈이 있다는 여관으로 갔다. 등이 굽은 노파는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을 보고 반갑게 맞았다가 누구를 찾아왔다는 말에 곧 안색이 싸늘하게 변했다. 여관에는 좀 수상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죠. 진호는 놈이 처박힌 방 앞으로 다가갔다. 점퍼 속에 박힌 식칼이 묵직하게 느껴졌다. 식칼은 왜 가져간 거지? 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문을 몇 번 노크하자 낮은 목소리가 누구냐고 물었다. 진호는 노파에게 10,000원짜리 몇 장을 준 터였다. 노파는 삶은 고구마를 가져왔다면서 좀 먹어보시라고 했다. 노파를 매수해서. 그러자 안에서 문이 열렸다.
너 이 녀석 삶은 고구마와 목숨을 바꾸겠구나. 그때 노파가 뒤로 빠졌다. 진호가 문을 열어젖히고 안으로 들어섰다. 남자가 뒤로 물러났다. 방은 두 사람이 들어차면 꽉 찰 만큼 비좁았다. 남자는 작달막했다. 때가 낀 와이셔츠에 검정색 양복 바지 차림이었다. 수더분한 얼굴에 머리는 덥수룩했다. 면도도 오래 못한 짧은 수염이 아무렇게나 자라있었다. 거무튀튀한 낯빛은 그가 오랫동안 이 골방에 처박혀 있었음을 말해주는 듯하다. 검정색 양말에는 구멍까지 나 있었다. 그런 그가 벽에 딱 붙은 채로 진호를 쳐다보고 있었다. 막상 놈을 보자 진호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남자의 옆에는 빈 소주병이 뒹굴고 있었다. 남자는 덥수룩한 머리를 쥐어뜯듯 쓸어내렸다. 얼마나 세게 쓸어내렸길래. 경계하는 눈길로 진호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얼마 못 가 체념한 듯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혼잣말을 짓거렸다. 놈들이 보냈나? 고개를 쳐든 남자의 얼굴은 무척 어두웠다. 낮잠 자다 개꿈을 하나 꿨는데 되게 사납다 싶더니만. 딴소리를 하며 남자가 갠 이불 밑으로 손을 넣기 시작했다. 진호가 말했다. 내 동생 알지? 갑자기? 동생? 남자가 순간 의아한 얼굴로 쳐다봤다. 김은진. 진호가 중얼거렸다. 남자가 고쳐 안고는 진호를 올려봤다. 정말인가 확인하려는 듯 진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닮긴 했네. 진호는 남자의 이런 반응에 당황했다. 여긴 어찌 알고? 얘기를 해주더군. 누가? 진호는 거기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은진이가 죽었어. 뭐? 남자가 놀란 듯 가까이 다가앉았다. 어쩌다? 남자가 곧이어 물어왔다. 스스로. 진호가 점퍼 속으로 손을 가져갔다. 그 말을 들은 남자가 무겁게 고개를 내저으며 중얼거렸다. 항상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했지만. 진호는 무언가 잘못 뛰어간다고 느꼈다. 잠시 뒤 남자가 입을 열었다. 당신 동생은 이 근처 업소에서 일했어. 내가 있는 조직에선 거길 관리했고. 진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상대를 보았다. 아, 여동생이 이상한 데서 일했구나. 가족들은 다 이상한 반응을 보여. 내 자식은 그럴 애가 아니라고. 물론 그럴 애가 아니겠지. 상황이 그리 만들 뿐이니까. 나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친구 소개로 다단계 판매원으로 일한 모양이야. 사채를 끌어다 썼고 그 뒤는 뻔한 거지. 빚은 들어가고 뭐 별 수 있었겠어. 진호는 머릿속이 캄캄해졌다. 그럼에도 찾아온 용건을 잊지 않았다. 네가 약을 먹이고 협박했다던데? 누가 그래? 그렇게 묻던 남자가 큰 눈을 끔뻑거렸다. 그러다 무슨 생각이라도 났는지 쓴웃음을 지었다. 놈들이 그래? 놈들이 누구죠? 진호는 대꾸하지 않았다. 난 그런 적 없어. 모두 헛소리야. 뭐라고? 형씨, 나에 대해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알아도. 당신 동생을 착취한 건 한 새끼가 아니었다는 거. 이 새끼 저 새끼 전부 다였거든. 날 포함해 은진이 주변에 있었던 모두 다가 착취를 해댔지. 고로 범인은 없는 거랑 같다는 이야기야. 남자의 말에 진호의 가슴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점퍼 속 칼을 쥐고 있던 손이 심하게 떨려왔다. 그래도 난 책임이 있다면 있어. 진호의 크게 뜬 눈에 살기가 돌았다. 그게
아무에게도 말 안 한 게 있는데 당신이 은진이 오빠라니까 이렇게 된 마당에 모두 털어놓고 싶네. 그러고도 남자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도대체 뭐야? 진호가 고함을 꽥 내질렀다. 누구 좋아해 본 적 있어? 갑자기? 남자의 뜬금없는 질문에 진호는 어안이 벙벙했다. 남자가 말을 이었다. 내가 그랬거든. 30평생 처음이었지. 누굴 미치도록 좋아해 본 건 미친놈 마냥 혼자 속을 끓여댔지. 사실 나설 입장도 못 됐고 은진이는 날 쓰레기라고 생각했을 텐데 뭐. 쓰레기가 맞지만서도 그러니 나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었겠어. 남자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다. 은진이랑 눈이라도 마주치면 괴로웠어.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았거든. 근데도 난 못 본 채 했어. 자신이 없었지. 내 인생도 포기한 놈이 무슨. 그래, 그냥 모른 채 했어. 열등감 때문이었는지도 몰라. 이런 내가 싫어서 도리어 못되게 굴었었지. 지금도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은진이를 싫어한다고 생각할걸. 그러니 은진이가 날 좋아할 리가 있었겠어. 날 싫어한다는 생각이 드니 더 그녀를 힘들게 만들었어. 어떻게 된 게 내 맘과는 정반대로 나가버리는 거야. 한날은 남들 아닌 데서 별일 아닌 걸로 대판 싸우기까지 했으니까. 그쯤이었지. 은진이가 약에 빠져든 게. 내가 나쁜 의도로 약을 먹였다는 소문도 나돌았어. 난 약 준 놈을 찾으려 했지. 자발적으로 하진 않았을 거라고 믿었거든. 누가 준 거냐고 따져 물었어. 그랬더니 은진이가 나에게 되레 약이 있냐며 물어왔어. 그것도 사정하는 얼굴로. 은진이가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는데 모든 게 내 잘못 같았지. 결국 난 약 줬던 새끼 찾는 걸 그만뒀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 그러고서 나도 조직 생활에서 낙오되기 시작했어. 맡은 일들도 제대로 처리 못했고 경찰한테 뒤나 밟히고 완전히 쓸모없는 놈이 됐지. 동료들은 이런 날 슬슬 피했고 왕따가 됐어. 조직에서 탈퇴하려는데 마침 경찰들이 접근했어. 난 경찰을 피했지만 재수가 없으려니 마약 거래 현장이 어떻게 들통이 난 거야. 조직에서는 내가 불었다고 몰아붙이더군. 평소에 나에게 불만이 많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아무도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왕따인 내 말을 누가 믿겠어? 자연히 다른 정보들도 빼돌릴 거라고 생각하더군. 난 없어져야 할 골칫거리였지. 그러게 왜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왕따가 되고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진호는 귀가 멍해왔다. 동생이 처했던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니. 이런 자신에게 화가 치밀었다. 근데 놈들을 어떻게 만난 거지? 남자가 물었다. 찾아갔어. 진호의 답에 남자가 말했다. 당신이 은진이 죽은 걸 캐묻고 다니며 시끄럽게 구니까 나한테 보낸 거로군. 진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동생이 왜 죽었는지를 꼭 알아야겠느냐는 사채업자의 질문이 생각난 것이다. 남자가 냉소적으로 말을 이었다. 게다가 당신이 직접 처리해준다면 놈들 입장에선 당연히 좋은 거 아니겠어. 뭐 결과는 둘째치고 한번 해볼만 했겠지. 아마 놈들은 벌써 이 주의를 지키고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이 그냥 나간다면 그때 직접 나서겠지. 고개를 숙인 채 진호는 부들부들 주먹을 떨어댔다. 동생 복수라도 할 생각으로 놈들을 찾아간 거야? 근데 어떻게 하겠어?
은진이 주변에 있었던 모두가 따지고 들면 범인인데. 게다가 은진인 자살했잖아. 그 말은 곧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는 뜻이야. 진호가 고개를 쳐들어 남자를 노려봤다. 남자는 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진호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잠시 뒤 남자가 작심한 듯 말했다. 그래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겠다면 그건 내가 되어야 하겠지. 어차피 한 번은 죽을 목숨. 놈들 손에 죽느니 당신 손에 죽는 게 더 나아. 더구나 은진이가 죽은 데에 내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은진이가 보고 싶네. 오빠인 당신을 보니 더하고. 어쨌든 당신은 잘 찾아온 거야. 나한테 전부 풀고 싹 잊어버려. 남자는 개놓은 이불 밑으로 손을 한껏 집어넣더니 시칼을 쑥 꺼내 진호 앞에 내려놓았다. 진호는 반질한 칼날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남자의 백가죽을 쑤셔버리고 싶은 충동이 순식간에 일었다. 하지만 진호는 그 칼을 집어들지 못했다. 대신 점퍼 속에 있던 자신의 시칼을 바닥으로 내던져버렸다. 칼날끼리 서로 부딪혔다. 진호가 획 일어섰다. 그러자 남자가 진호의 바짓단을 힘없이 쥐는 것이다. 진호는 남자의 눈빛을 보았다. 두려움에 찬 눈빛이었다. 자신밖에 남지 않을 이 골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남자는 내심 두려운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진호가 죽여버리지 않더라도 밖에 걔네들이 다 몰려와 있죠. 이참에 진호가 죽인 걸로 하려고. 그래서 진호가 안 죽이면은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호가 다시 앉아버렸다. 남자는 벽에 기대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장지는 어디다? 남자가 침묵을 깨고 조심스레 물었다. 낙골당. 진호의 짧은 대답에 남자가 고개를 수그렸다. 또 침묵이 흘렀다. 잠시 뒤 남자가 망설이듯 중얼거렸다. 그게 말할 게 있는데. 남자를 진호가 무섭게 쏘아보았다. 내가 양심도 없는 놈이라는 건 정말이지 나도 잘 알고 있어. 근데도 살고 싶다는 생각이 줄곧 날 괴롭히는 거야. 빌어먹을. 감옥이라도 가버릴까 싶다가도 그랬다간 진짜로 밀고자가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생각한 게 중국행이었는데 근데 돈을 주겠다던 새끼가 여기 내가 있는 데를 알려준 것 같아. 돈 안 주려고. 다 틀려버린 거지. 근데 말이야, 중국 가기 전에 실은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이. 진호에게서 아무런 대꾸가 없자 남자가 사정하듯 말했다. 언제 한국에 다시 올지 모를 일이고 어쩌면 영영 못 올지도 몰라서. 진호의 묵묵부답에 남자가 무겁게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역시나 괜한 소리를 한 것 같네. 은진이가 나 같은 놈을 보고 싶어 할 이유도 없고 내가 무슨 낯짝으로. 진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은진이의 낙골당이라도 가보고 그 다음에 죽고 싶다는 거죠. 이제 얘가 지금 낙골당에 가고 싶다 그랬죠? 진호가 그래서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진호가 한참 만에야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다. 초조해하던 남자의 눈동자에 순식간에 빛이 돌았다. 진호와 눈이 마주친 남자가 미안하다고 쭝얼거렸다. 진호가 일어섰다. 남자가 앉은 채로 진호를 쳐다보고 있었다. 진호가 말했다. 일어나. 뭐 하려고? 뭐긴 나하고 같이 여기서 나가는 거지. 진호는 마루복도로 나와 문 밖을 살폈다. 남자 말처럼 사내들 몇 명이 여관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진짜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 남자 죽이려고 대기 타고 있었네요. 진호는 되돌아와 이번엔 여관 뒷문 쪽으로 갔다. 뒷문 쪽에는 다행히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안심할 순 없었다.
진호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갑시다. 진호가 말했다. 남자는 벽에 걸린 점퍼를 걸치고 밖으로 따라 나왔다. 진호는 여관 주인인 노파를 불렀다. 진호가 노파에게 부탁했다. 뒷문 밖에 한번 나갔다 들어오실래요? 답답하실 텐데 바람도 좀 쐬시고요. 노파가 이유를 물었다. 진호는 대답 대신 10,000원짜리 한 장을 손에 쥐어주었다. 뭐 어려울 것도 없지. 고개를 갸우뚱하던 노파가 뒷문으로 갔다. 계속 듣고 있어요. 괄호. 남자는 흰 운동화를 한 손에 든 채 뒷문에 이르렀다. 진호는 그 반대편에 섰다. 노파가 먼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휘 주변을 둘러보다가는 담벼락 밑에 놓아둔 화분으로 몸을 수그렸다. 진호와 남자가 서로 눈짓을 했다. 그것을 신호로 그들은 동시에 밖으로 튀어나갔다. 진호와 남자는 어깨를 숙인 채 주차장을 낀 좁은 골목으로 냅다 튀었다. 만약에 누가 그 뒤쪽을 보고 있다면 시선 분산시키려고 노파를 먼저 앞세운 거네요. 골목 끝에 한 사내가 서 있었는데 그는 방금 노파에게서 시선을 떼어 등을 돌리려 하고 있었다. 그러다 무심결에 다시 노파 쪽을 돌아보았고 곧 두 눈이 둥그레해졌다. 진호와 남자는 발 닿는 대로 좁은 골목을 연이어 뛰어갔다. 골목은 또 다른 골목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들을 놓칠세라 뒤에서 두 놈이 쫓아오고 있었다. 한 놈은 머리를 민 앞장구였고 또 한 놈은 주걱턱이었다. 남자가 속력을 내 진호를 앞서 뛰었다. 그들은 식당을 지나 전봇대를 스쳐 전깃줄이 어지럽게 그려진 골목을 빠져나왔다. 무궁화 백화점 방향으로 내놨던 그들은 백화점을 끼고 돌아 맞은편 경상감명공원 옆을 불이 나게 지났다. 그들은 지나다니는 차들을 재빨리 비켜갔다. 그때였다. 앞에서 달리던 승합차가 갑작스레 공원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려 한 것이다. 진호가 순간 승합차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승합차 미등을 아슬아슬하게 스친 남자는 홀로 저 앞으로 뛰어갔다. 쫓아오던 주걱턱이 진호를 뒤에서 힘껏 밀쳐내리고 튀어나갔다. 진호가 쓰러졌다. 넘어져 있던 진호 앞으로 승용차 한 대가 달려오다 급정차했다. 진호가 찻소리에 놀라 물러났을 때 뭔가 진호의 팔뚝을 잡아챘다. 앞장구였다. 진호가 본능적으로 놈의 다리 새로 팔을 내질렀다. 앞장구가 사타구니를 움켜쥐며 무릎을 구부렸다. 앞장구를 뒤로하고 진호는 차도 가장자리를 내달렸다. 사거리에 이르러 남자가 달아난 방향으로 뛰었다. 길 건너편 한 세탁소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세탁소 밖에서 어떤 여자가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 하고 있었다. 세탁소 안에서 진호는 낯익은 이를 목격했다. 남자였다. 진호는 곧장 길을 가로질렀다. 남자가 주걱턱을 피해 벽 쪽으로 슬금슬금 물러서고 있었다. 진호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남자가 그런 진호를 보았다. 남자의 시선이 이상했던지 주걱턱이 고개를 돌렸다. 진호가 세워져 있던 다리미를 쳐들었다. 다리미! 주걱턱이 피할 사이도 없이 그의 손등을 다리미로 찢어버렸다. 주걱턱이 비명을 지르며 손에 쥐고 있던 나이프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진호와 남자는 세탁소에서 튀어나왔다. 앞장구가 세탁소 방향으로 쫓아오고 있었다. 진호는 인상을 찌푸리며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려 했다. 그러자 남자가 다짜고짜 세탁소 옆에 주차되어 있던 배달차로 뛰어올랐다. 진호도 조수석으로 와락 들어갔다. 배달차가 곧장 출발했다. 배달차를 뒤쫓아오던 놈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놈들이 완전히 보이지 않은 뒤에도 10여 분을 더 달려 인적이 뜸한 어느 골목길 앞에다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린 그들은 꾸불꾸불한 골목길을 따라 걸었다.
자, 어쩌고저쩌고 가다가 이제 골목 끝까지 다다랐어요. 남자가 바지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냈다. 담배를 입에 가져가던 그가 한 개비를 진호에게 권했다. 진호는 남자가 건넨 담배를 입에 물었다. 남자가 라이터 불을 붙여주었다. 담배를 한 모금 빨던 남자가 중얼거렸다. 고마워. 진호는 못 들은 척했다. 남자가 말했다. 동성명이나 합시다. 난 최영수요. 김진호요. 영수가 손을 내밀었다. 진호가 영수의 손을 짧게 잡았다 놓았다. 담배 연기를 뱉던 영수가 눈치를 보며 물었다. 은진이 있는 데가? 영수를 보고 있던 진호가 말했다. 같이 가지 뭐. 영수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간 친구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은 늦어서 안 되고 내일 아침 일찍 봅시다. 볼일 끝나는 대로 연락할 테니까. 그렇게 말하는 영수를 진호가 물끄러미 보았다. 은진이 보고 막바로 배 타려고. 그 전에 볼 사람도 있고. 돈 준다던? 내 있는 데를 알려준 새끼도 그 새끼고 내 돈도 챙겨야 되고 어쨌든 내가 연락하죠. 진호는 담뱃갑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줬다. 오늘 발음 완전 안 되죠? 오늘 하루 동안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혀가 말랐나봐요. 영수가 고맙다고 말하며 담뱃갑을 받아들었다. 담뱃갑을 바지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그가 터벅터벅 걸어갔다. 축 처진 그의 어깨가 진호의 시야에서 사라져갔다. 축 처졌대. 진호는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오직 동생 생각밖에 없었다. 동생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졌다. 바보 같은 것. 나한테 이야기했어야지. 하지만 이제 와서 이런 원망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사는 게 바쁘다고 신경도 못 쓴 게 누군데. 이제 와서. 그래, 누구를 탓한단 말인가. 이 모든 게 내 잘못인걸. 진호는 이를 꽉 물었다. 집으로 돌아온 진호는 동생의 싸늘하게 닫힌 방문을 보았다. 동생은 누가 죽인 건가? 범인은 없다던 영수의 말에 진호는 고개를 떨궜다. 집은 추웠다. 이놈의 빌어먹을 날씨. 하긴 자기도 어떻게 보면 신경을 못 쓴 거니까. 진호는 베란다 창문으로 다가섰다. 늦가을의 아파트 단지엔 무수한 낙엽들이 어지럽게 뒹굴고 있었다. 청소도 안 하나. 날씨가 무슨 잘못이고 청소 안 하는 경비원이 무슨 잘못이겠는가. 진호는 눈을 끔뻑였다.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에는 15살의 은진이가 평화로운 얼굴로 자신을 보고 있었다. 은진이가 죽었다니. 영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기만 느껴졌다. 좋아한다는 말도 못 해봤는데. 이제 시점이 그 남자. 은진이를 속으로만 사랑했지만 잘해주지 못했던 그 남자 시점으로 옮겨왔죠. 이럴 줄 알았으면 고백이라도 해볼 것을. 영수는 스스로에게 욕지거리를 뱉어냈다. 못난 놈이라고. 은진이를 죽인 놈들은 그 어떤 가책도 받지 않고 잘들 살아가고 있다. 은진이 같은 여자들만 자꾸 생겨나겠지. 세상은 원래 그래. 영수가 지금껏 살아오며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은 말이다. 결론은 성공만이 살 길. 성공해서 짓밟으며 살아. 짓밟히지 말고. 반항심이 고개를 쳐들었다. 족같은 세상. 엿이나 먹어라. 밤이 될 때까지 인근 PC방에서 죽쳤다. 놈을 선뜻 믿은 게 잘못이었다. 형님, 동생 하면서 친형제처럼 지냈는데. 도피의 날이 올 줄 알고 뒷주머니 찬 돈이었는데.
자기 아빠 위암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사정하기에 별말 않고 빌려줬더니 갚지 않으려고 배신을 때려? 놈의 아빠가 실제로 위암에 걸린 건 맞았지만 수술을 못해 사망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럼 내 돈은? 그 돈은 도박에 빠져있던 놈이 홀라당 까먹었다 한다. 놈의 아빠 장례식장을 찾아갔을 때 놈의 고등학생 여동생만이 상복을 걸친 채 홀로 오빠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초췌한 얼굴의 여동생은 오빠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되레 물었다. 영수는 놈의 애인을 통해 놈을 불러낼 작정이었다. 또 나름 애인은 있나봐요. 놈의 애인은 업소를 나가는데 업소 근처 빌라 1층에서 살고 있었다. 새벽이 돼서야 놈과 애인은 집으로 돌아온다. 새벽 5시를 좀 넘겨 밖으로 나왔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으스스 한기까지 느껴졌다. 영수는 몸을 움츠린 채 업소 근처에 도착했다. 도로가의 플라타너스 나무 뒤에서 업소 주변을 살피다 잽싸게 몸을 숙여 업소 뒷길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빨리 걸어갔다. 주차장을 낀 골목으로 10여 분 가니 빌라가 나왔다. 빌라 앞에는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놈의 빨간 승용차도 주차되어 있었다. 무척 아끼는 차라고 값나가는 차라고 자랑을 해대곤 했다. 영수는 승용차와 벽 사이에 으슥한 곳에 쪼그려 앉았다. 문득 자기 애인이 명문대에 재학 중인 여대생이라고 자랑을 했던 것도 생각났다. 아, 명문대 다니는 여대생이는데 업소에 지금 나가고 있는 거군요. 영수는 빌라로 들어가서 벨을 눌러댔다. 계속 벨을 눌러대자 놈이 누구냐고 욕을 해댔다. 대답이 없자 확대경으로 밖을 살피는 것 같았다. 영수란 걸 확인하곤 문을 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문 안 열제? 아, 사투리인가 봐요? 안에서 대답이 없다. 좋아. 영수는 밖으로 나와 소리를 질렀다. 당장 안 쫓아나오면 네 차 어찌 되는지 한번 보자. 영수가 근처 화단에서 돌멩이 하나를 주워들었다. 뾰족한 부분으로 운전석 창문을 쳐대기 시작했다. 베란다 창문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놈이 지켜보고 있었다. 울상을 짓고 있을 것 같은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했다. 지금 영수가 이제 그 자기한테 돈 빌리고 안 갚은 그놈이 집에서 안 나오니까 이제 차를 망가뜨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죠. 영수가 근처 화단에서 돌멩이 하나를 주워들었다. 뾰족한 부분으로 운전석 창문을 쳐대기 시작한다. 베란다 창문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놈이 지켜보고 있었다. 울상을 짓고 있을 것 같은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했다. 차창에 깊은 흠이 생기기 시작했다. 돌을 내려놓곤 이번엔 열쇠를 꺼냈다. 열쇠로 자동차 범퍼를 쭉 긋는 신용을 했다. 신용을 했대. 막상 밖으로 튀어나온 건 놈의 애인이었다. 아이고, 또 거기다 겁쟁이여가지고 자기 여자친구를 내보내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영수가 피식 웃다가 여자의 머리채를 뒤로 낚아채버렸다. 여자가 꽤 비명을 질렀다. 빨리 나와, 이 개새끼야! 놈이 그제서야 체육복 차림으로 비실비실 나왔다. 우와, 와 이럽니까? 그 놈이에요, 지금 사투리 쓰는 게. 영수는 여자를 옆으로 밀어버리고 놈의 멱살을 거머쥐었다. 죽을래? 왜요? 날 엿먹인 게 누구더라? 오해십니다. 오해? 예, 나도 줄라고 그랬는데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상황이. 진짜입니다. 잔말 말고 차에 타. 영수가 그의 뒤통수를 쳤다. 원래 거친 남자네요. 놈이 잔뜩 겁을 집어먹고 운전석에 올랐다. 여자도 따라탔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무슨 일이 터질 것으로 생각했는지 올랐단 것이었다. 놈은 굳이 자기 애인을 내리라고 하지 않았다.
아이고, 자기 여자친구라도 내리라고 하지. 진짜 겁쟁이다. 자기 때문에 남까지 공경에 처하게 하네요, 같이. 영수가 바로 뒷좌석에서 놈의 운전석을 발로 쾅쾅 쳐댔다. 잘 들어라. 딴 건 필요 없어. 너는 지금 당장 내 돈을 가져오는 거다. 알았냐? 제가 드리려고 돈을 딱 마련하고 있었는데 큰형님이 무작정 뺏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못 드린 겁니다. 놈은 술술 핑계를 잘 댔다. 그놈이 왜? 영수가 응대해줬다. 제가 큰형님한테 돈을 좀 꿨는데 어떻게 알곤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전부 다? 이자락하면서 얘. 도둑놈의 새끼네? 제 말이요. 조용해 이 새끼야. 거짓말까지 말고. 아닙니다. 제가 미쳤습니까? 진짜든 거짓이든 돈이 없다고 딱 발뺌하는 놈을 붙잡고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는 없었다. 영수가 버럭 고함을 질렀다. 돈 없는 건 네 사정이고 어떻게든 퍼뜩 가져와. 어떡해요? 그걸 내한테 물으면 어쩌노 이 새끼야. 놈이 버벅댔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당장 가져와. 지금 이 주인공 영수라는 남자도 원래는 사투리를 쓰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건 좀... 영수가 중얼거렸다. 참, 형님이 가져갔다고 했지? 예. 그럼 도로 가져오면 되겠네. 어떡해요? 그 새끼한테 또 빌리면 되잖아. 하지만... 빌리는 거 어려울 거 없잖아. 놈이 울상이 다 됐다. 간신히 다 갚았는데요. 내 돈으로 갚은 거잖아 이 새끼야. 그 새끼 돈은 무섭고 내 돈은 안 무섭단 거야? 아닙니다. 그럼 얼른 가. 시간 없다. 놈이 차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빨간 승용차는 그 길로 30여 분을 달려 큰형님의 5층짜리 건물 앞에 도착했다. 사무실은 3층에 위치해 있었다. 형님은 건물 끝층에 비밀방을 꾸며놓고 지내는 날이 많았다. 여자들과 그곳에서 밤을 새우며 희희낙낙하곤 했다. 사무실 앞에 도착해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도 역시나 여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다. 놈이 큰형님에게 급한 일이라고 허풍을 쳤다. 얼마간 통화를 하고 나서 놈이 전화를 끊었다. 한 10여 분 뒤에 오라는데요. 딴수작 부리면 죽는다. 네 여자 말이야. 영수는 허리춤에서 식칼을 꺼내들어 여자의 목덜미에 갖다 댔다. 알겠습니다. 놈이 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시간이 되자 내렸다. 놈은 건물 안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건물로 완전히 사라지기 전 자기 애인 쪽을 힐끗 보았다. 놈이 사라지고 나서 여자에게 겨누고 있던 칼을 내렸다. 여자가 마른 침을 삼켰다. 영수는 큰형님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3층을 올려다봤다. 10분, 20분, 시간만 마냥 흘러가고 있었다. 일이 틀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냥 가려 했으나 이대로 빈털터리로 갈 수는 없었다. 당장 헤어져라. 이 새끼랑은 미래가 없다. 영수는 여자에게 한충고했다. 차에서 내린 영수가 즉각 사무실로 뛰어 올라갔다. 앞뒤 볼 게 없었다.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둥글럽적한 얼굴, 퉁퉁한 몸매의 큰형님이 벙긋 웃고 있었다. 그 옆에 있던 놈은 뭐가 좋은지 웃고 있다가 영수를 보고 놀라서는 소파에서 어정쩡하게 일어섰다. 형님이 짐짓 여유를 피우며 용건을 물었다. 그걸 몰라 묻나 이 새끼야! 영수가 형님의 살찐 목으로 식칼을 확 들이밀었다. 놀란 형님이 손가락을 가리켰다. 영수가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캐비닛을 열자 은색 007 가방이 보였다. 얼른 집어들고 나서려는데 형님과 놈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건물 밖에서 부르릉 시동 걸리는 소리가 터졌다. 돈은 진짜겠죠? 빨간 차가 움직이고 있었다. 영수가 얼른 사무실을 나왔다. 자기는 그러고 빨리 튀어버렸네. 그 형님이란 놈은. 재밌어요. 영수가 움직이려 할 때 형님이 패거리들을 이끌고 길 건너 영수 쪽으로 쫓아오고 있었다. 아, 그 사이에 자기 패거리들을 데리러 갔구만. 형님이 영수를 보고는 삿대질을 해댔다. 영수는 다시 계단을 밟고 사무실로 올라왔다. 형님과 그 패거리들이 쫓아들어왔다. 문을 잠가버렸지만 형님이 밖에서 열쇠로 문을 열고 있었다. 영수는 달리 도망칠 곳이 없었다. 영수는 창문을 열었다. 밖으로 가방을 휙 던졌다. 뛰어내리는 건 이골이 나 있었다. 창틀을 밟고 밖으로 섰을 때 문이 콱 열렸다. 찬바람이 뺨을 때렸다. 영수가 아래로 뛰어내렸다. 1층의 속옷가게 천막 위로 떨어졌다. 천막을 받치고 있던 쇠막대가 부러졌다. 영수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충격도 잠시. 영수는 옆구리에 가방을 끼고 인도를 달려갔다. 영수는 중앙로 사거리를 지나 만경관 쪽으로 뛰어갔다. 따돌렸다 싶어 바삐 휴대폰을 꺼내 담뱃갑에 적인 번호를 눌렀다. 진호는 거의 그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 마음이 뒤숭숭해 잠이 오지 않은 것이다. 지금 진호의 시점으로 돌아왔어요. 진호는 여동생이 죽은 사람이고요. 그 여동생이 왜 죽었는지 그거를 추적하다가 여동생이 알고 보니 업소에서 일했다는 거, 이상한 업소. 그리고 그 업소의 관리자인 영수라는 남자가 사실은 여동생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거를 표현을 하지는 못했다는 거. 그리고 여동생은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여러 가지 시달림을 당하다가 결국에 자살했다는 거를 알게 됐고요. 진호가 이 영수라는 남자를 찾아가서 그 이야기들을 들었고, 영수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 나라를 떠나기 전에 그 여동생의 납골당에 한 번만 보고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진호는 다음날 아침이 되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호가 지금 거의 밤을 지새우고 있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으니까. 진호는 잠시 욕실로 들어가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있었다. 제발 받아라. 제발. 신호만 가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 진호가 전날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진호가 지금 탕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찬물을 막 끼얹고 있으니까 피곤해서. 근데 그 사이에 영수가 조금 전에 돈가방을 이제 다시 빼서 들고 도망 나왔잖아요. 그래서 막 도망쳐가지고 겨우겨우 어디 이제 따돌렸나 싶어서 연락을 딱 해봤는데 그때 하필 진호가 답을 못 받은 거죠. 전화를. 그래서 지금 제발 받아라 제발 하면서 전화 건 사람이 영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영수가 뭐야 이거 하면서 이 새끼도 내 약속을 잊어버린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수의 머리가 질끈거렸다. 제발. 영수가 발을 굴렀다. 진호는 거울에 비친 물이 줄줄 흐르는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느릿느릿 거실로 나오다 저 혼자서 울리는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다행이네요. 전화 받긴 받았네요. 여보세요? 라는 진호의 대답에 영수가 안도의 한숨을 토해냈다. 통화를 끝낸 영수가 만경관 앞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다 극장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놓쳐 2층 계단으로 올라갔다. 감시 카메라가 천장에서 돌아가고 있었다. 카메라를 쳐다봤다가 얼른 고개를 숙였다. 왕의 남자 태극기 휘날리며 007 카지노 로얄 황진이. 벽에는 지나간 영화 포스터가 일렬로 쭉 붙어 있었다. 4층 매표소에 이르러 구석에 박힌 화장실로 갔다. 세면대에서 콸콸 흐르는 찬물을 두 손에 한껏 받아 얼굴에 끼얹었다. 지금 이 영수가 숨어든 건물은 옛날 극장인 것 같죠? 좀 지금은 폐업한? 몽롱했던 정신을 좀 차렸다. 붉은색 대변기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대변기 뚜껑 위에 턱 앉았다. 뒤통수를 벽에 기댔다. 다리가 저절로 쫙 펴졌다. 이 근처에 도착하면 진호한테서 전화가 오기로 되어 있었다. 영수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지금 이 순간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확 떴다. 조심스레 문에 귀를 바짝 갖다 댔다. 누군가 소변기로 다가간다. 물소리, 다시 떼어지는 발소리. 세면대에 쫙쫙 튀는 물소리. 아무것도 아닌 자다. 영수는 다시 대변기 위에 걸터 앉았다. 그러기를 몇 번 더 반복했다. 영수는 휴대전화 폴더를 몇 차례나 열고 닫으며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벨이 울렸다. 영수는 문을 열고 그 즉시 밖으로 튀어나왔다. 다급히 극장을 나섰다. 극장을 나선 직후 극장 앞을 서성이고 있던 놈들과 마주쳤다. 하필 지금 도망치기 직전이었는데? 제기를? 영수는 가로막는 한 놈을 밀쳐버리곤 불이 나게 뛰었다. 저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다른 놈이 달려왔다. 영수가 지하상가로 뛰어내려갔다. 그러곤 곧바로 맞은편 비상구로 쫓아갔다. 출구 계단을 후다닥 오르는데 한 놈이 내려오고 있었다. 방향을 튼 영수가 반대쪽 계단으로 뛰어갔다. 거기서도 한 놈이 계단을 급하게 내려오고 있었다. 영수가 다시 방향을 돌렸다. 두 놈이 평지에 선 영수 쪽으로 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영수의 바지에서 휴대전화가 울렸다. 휴대전화에서는 요즘 잘나가는 아이돌 가수의 사랑해요 라는 발라드가 흘러나왔다. 내게 와요 내게. 가사에 맞춰 한 놈이 검지를 까딱거렸다. 포획물을 잡아당기는 끈처럼. 벨소리가 한참 동안 흐르다 전화를 받지 않자 끊어졌다. 벨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놈들이 양쪽에서 다가섰다. 영수가 가방을 휘두르며 놈들이 다가오는 걸 막았다. 단도로 덤벼들던 한 놈이 영수가 휘두른 가방에 손등을 맞고는 손을 움츠렸다. 칼을 들고 있는 사람 치고는 좀 쫄보네요. 가방에 손등을 맞고 움츠렸대. 영수가 가방 모서리로 그의 턱을 내갈겼다. 그가 쓰러졌다. 그를 타넘다 그가 내지른 다리에 발이 걸려 앞으로 자빠졌다. 놓친 가방이 미끄러지며 계단 끝에 부딪혔다. 영수가 가방을 황급히 주워들고 계단을 올랐다. 중간쯤 올랐을 때 영수는 꺽 숨이 막혔다. 턱이 빠질 듯 덜덜 떨려왔다. 계단에 무릎을 꿇었다. 옆구리에 박혀있던 칼날이 아주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었다. 영수가 계단을 꽉 짚었다. 핏물이 흐르는 칼날이 보였고 비웃음을 날리고 있는 커다란 면상이 뒤따라 눈에 들어왔다. 쫄본데 얼굴은 크네. 그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을 때 칼날이 다시 영수의 옆구리를 푹 파고들었다. 영수가 본능적으로 가방을 쳐들어 놈의 콧대를 찍어버렸다. 칼날이 순식간에 몸에서 쑥 빠져나갔다. 계단으로 검붉은 핏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콧대를 찍힌 놈은 벽 쪽으로 밀려나면서 칼을 흘렸다. 영수는 놈이 흘린 칼을 주워들었다. 그러고는 놈의 명치를 쑤셔버렸다. 놈이 핏물로 번져가는 자기 복부를 내려다보며 주춤 물러서고 있었다. 영수는 피범벅인 옆구리를 쥐어틀곤 간신히 지하상가를 빠져나왔다. 영수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옆구리 찔려서 똑같이 옆구리 찔러졌죠 지금? 무슨 눈눈 이도 아니고 고조선 팔조법도 아니고요. 왜 부르세요? 너무 무서워요? 맞은편에서 검정색 소나타 한 대가 서 있었다. 활짝 열린 운전석 창문으로 진호가 보였다. 영수가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 진호가 영수를 보았다. 소나타는 곧 중앙선을 넘어 영수 쪽으로 거칠게 달려왔다. 차가 멎는 것도 잠시, 영수를 태운 차가 다시 도로를 달려나갔다. 지하상가를 나온 한 놈이 소나타 뒤를 쫓다 자기 쪽으로 달려오는 차 조수석으로 뛰어올랐다.
소나타가 반월당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했다. 미도빌딩 앞에서 곧이어 추돌당한 소나타가 중앙선을 침범했다. 반대 차선에서 버스 한 대가 달려오고 있었다. 눈이 휘둥그레해진 진호가 핸들을 반대쪽으로 확 꺾었다. 소나타가 인도의 플라타너스 나무 쪽으로 질주하다 방향을 바로잡았다. 낙엽들이 바퀴에 마구 뒹굴었다. 영수가 고개를 틀었다. 차가 또 한 번 부딪히는가 싶더니 가까스로 멀어져 갔다. 도대체 왜 이래? 진호가 소리를 꽥 질렀다. 아카데미 극장, 중앙로 지하철역, 사람들이 서 있는 버스 정류장을 두 대의 차가 연이어 지나쳤다. 아직도 쫓아오고 있네요, 그 차가. 정류장에서 별 생각 없이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놀라서 인도 안쪽으로 황급히 물러났다.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따라 택시가 경적을 울리며 달려들었다 스쳐갔다. 뒤에서 놈들의 차가 쾅 또 들이받았다. 소나타 바퀴가 인도 턱을 쓸고는 인도에서 멀어져 갔다. 그때 횡단보도 신호가 파랗게 바뀌었다. 바로 앞차가 속력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당황한 진호가 핸들을 돌리며 엑셀을 밟았다. 앞차를 피한 소나타가 간식촌 분식점이 있는 인도로 올라섰다. 분식점 앞을 지난 소나타가 양령시 약전 골목으로 우회전했다. 소나타가 약전 골목을 관통했다. 천일, 영생 한약방을 휙휙 지났다. 이거 다 실제로 있는 지명인가 보네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양령시가 어디야, 양령시. 놈들의 차 역시 무섭게 따라오고 있었다. 그때 회색 봉고 한 대가 왼쪽 샛길에서 확 튀어나왔다. 놀란 진호가 급제동을 걸며 핸들을 꺾었다. 영수의 몸이 한쪽으로 심하게 쏠렸다. 영수 가다가 죽겠다. 봉고를 피하려던 놈들의 차가 굉음과 함께 차체가 빙 돌았다. 그 와중에 차의 미등이 봉고 전조등과 세게 부딪혔다. 멈춰선 봉고에서 두 남자가 당장에 뛰어내렸다. 앞서 있던 영수는 얼른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놈들은 봉고에 가로막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봉고 운전자들은 놈들을 쉽사리 보내주지 않았다. 꼼짝 잡혔네. 보험 처리해야겠네. 영수는 조그마한 점으로 변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고개를 돌렸다. 참기 힘든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다. 영수가 창에 머리를 비벼댔다. 진호가 걱정스레 물었다. 어쩌다 그랬어? 둘이 사귀었으면 좋겠다. 영수는 옆에 자빠져 있던 가방을 열어 젖혔다. 가방 안을 보던 영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까 그 형님이란 사람한테서 받아서 가지고 나온 돈가방이? 진호가 왜 그러냐고 물었다. 영수가 가방을 보여줬다. 가방엔 10원짜리 하나 없었다. 대신 서류 뭉치만 가득 담겨 있었다. 채무자가 맺은 계약서 따위였다. 영수는 쓴웃음이 나오고 말았다. 좋은 일 했다 생각해. 진호가 중얼거렸다. 근데 괜찮아? 영수가 진호 쪽을 보았다.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이곤 그가 다시 창으로 시선을 두었다. 병원 가야... 진호의 그 말에 영수가 인상을 확 쓰며 고개를 내저었다. 병원은 무슨... 빨리 가기나 해. 시간 없어. 그러면서 영수는 조바심을 냈다. 소나타는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사이를 지나 상점과 검은 벽돌담을 스쳐 지나갔다. 노랗게 물든 하니까 노랗게 물든 기억 생각나네요. 그것도 재밌었던 편이었는데. 불타는 막창, 광장코와 인도 위를 자전거로 달려가는 노인,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거무튀튀한 간판에 은하수다방, 불조심 소방서. 영수의 시선은 어지럽기만 했다. 정신을 차리려 가게 간판이라도 읽어보려 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차는 고층 아파트가 늘어선 은행잎 흐트러진 도로를 빠져나와 차량이 붐비는 사거리로 들어서고 있었다. 진호가 영수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영수는 시선을 창 쪽으로 둔 채 눈을 꽉 감고 있었다. 소나타는 올림픽 기념관 대구공업대학을 지나 두류 내거리에서 멎었다. 아, 여기 대구인가 보네요. 신호에 걸려 멈춰설 때마다 시간은 너무도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차는 북부 정류장을 막 지나고 있었다. 정류장에서 도로로 버스들이 흘러나왔다. 진호는 고개를 돌려 영수를 다시 보았다. 그는 옆구리를 티슈 뭉치로 틀어막은 채 창문에 머리를 꽉 붙이고 있었다. 진호는 괜찮은지 물어보려다 그만뒀다. 대신 추모관에 더 빨리 도착해야겠다는 생각에 엑셀을 세게 밟아댔다. 만평 내거리를 지나 어느덧 소나타는 팔달교로 접어들었다. 팔달교를 나온 차는 곧 태전교를 통과했다. 낙산 낚시터라는 표말이 나붙은 도로가 얼마 가지 않아 나왔다. 여기 대구 사람들은 이거 되게 정겹겠다. 보면은 다 아는 곳이고. 진호는 그쪽으로 핸들을 돌렸다. 가까이 대구시립공원묘지 안내판이 진호의 눈에 들어왔다. 차는 양갈래길에서 좌회전을 했다. 빨강, 노랑, 보라의 환한 조화들이 창을 스쳐갔다. 잠시 뒤 길가에 서 있던 반사경에 차가 들어왔다 사라져갔다. 차는 잣나무가 우거진 길을 통과해 돌다리를 지났다. 계집에 묶어둔 덩치 작은 개 2마리가 컹컹 짖어댔다. 사철나무 뒤편으로 나지막한 묘지들이 나타났다. 묘지 위에서는 까치들이 울어대고 있었다. 제1추모관 바로 앞에서 차가 끽 멈춰섰다. 진호가 영수를 돌아보았다. 영수는 차창에 기댄 채 고개를 수그리고 있었다. 그의 옆구리는 온통 붉게 변해 있었다. 시트 바닥에는 핏물이 고여 있었다. 진호가 황급히 차에서 내렸다. 다급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진호가 추모관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사무실 안에서 관리인을 찾았다. 중년의 여자 관리인이 2층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진호가 관리인에게 말했다. 진호의 말을 들은 관리인이 곧장 사무실로 뛰어들었다. 관리인이 구급차를 부르러 수화기를 쳐들었다. 진호가 추모관 밖으로 나왔을 때 허공 어디에서 까치 한 마리가 날카롭게 우짖었다. 불안한 느낌에 사로잡힌 채 그는 차로 돌아왔다. 그가 차 뒷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문에 기대있던 영수가 툭 진호 무릎 쪽으로 쓰러져 버렸다. 그의 눈 감은 얼굴이 굳어 있었다. 붙박인 듯 진호는 움직이지 못했다. 새의 울음이 그의 신경을 더욱 곤두서게 만들었다. 그 울음소리는 불현듯 동생을 안치하던 나를 떠올리게 했다. 버티고 섰던 진호는 그만 영수 곁에 주저앉아 버렸다. 이게 단데요? 추리소설인데 동생이 왜 자살했는가, 동생을 죽게 만든 범인은 누구였는가 하고 동분서주했지만 결국 범인은 모든 사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빠인 자기 진호도 범인이었고 신경을 못 써줬으니까 동생이 그렇게 힘든데 근황도 하나도 모르고 모든 사람의 범인이었죠. 오늘은 그렇게 꿀잼은 아니었고 그냥 보통이었던 것 같아요. 추리 스릴러에서 추리자는 빼고 그냥 스릴러 정도의 느낌이었다. 오늘 거는 한국추리작가협회가 엮은 2010년 올해 추리소설에 들어있던 김주동 씨의 제의 추적이었어요. 그냥 그랬네요. 사체는 왜 썼고 업소에서 왜 이래야 됐으며 자살은 이거는 아까 중간에 잠깐 나오긴 했었는데 뭐였냐면요. 여동생이 처음에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가 다단계 회사였던 거예요. 근데 다단계 회사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적제도? 그래서 실적을 쌓으려고 보니까 이게 계속 이제 물건을 사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빚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빚이 점점 불어나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을 해서는 갚을 수가 없게 된 거죠.
하여튼 그래서 업소로 뛰어들게 됐다. 근데 업소로 들어갔더니 당연히 안 좋은 일만 생겼고, 이게 돈이 궁한 사람은 또 여기저기서 이용당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자기의 삶에 희망이 없어져서 죽었나봐요. 거기서 이제 이용당하고 죽은 여자는 그런 삶을 살게 됐으면 이제 자기가 그런 삶을 이겨낼 정도로 강인한 멘탈을 가지고 있었으면 또 괜찮은데 그렇게 강인하지 못했던 거죠. 누군들 그렇게 살고 싶었겠어요. 근데 여동생이 그래도 자기 살던 집 방에서 뛰쳐내렸는데 다행히도 한 번에 죽어졌네요. 그거 뛰어내렸는데 한 번에 못 죽고 막 어디 부러지고 살아남았어 봐요. 그럼 또 남은 삶이 얼마나 더 고통스러워요. 이제 병원비는 또 어떨 것이며. 아, 늦으셨군요. 오늘 이미 이거 다 읽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러면 읽어주는 예리밍 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수수? 잘 자요.